11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상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 실패에 대한 불안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다우지수는 2.11%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2%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유로존 채무 위기 심화와 미국 재정적자 감축 합의 불발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가 2.46%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3% 이상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0.8% 떨어진 배럴당 96달러 9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미중개인협회는 미국의 10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4% 증가한 497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상대 지수 2% 안팎으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낙폭이 컸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미국 의회의 슈퍼위원회가 시한대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합의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합의 실패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이 때문에 유럽 위기에 대한 비관론이 커진 것이 시장에 큰 악재가 됐었는데요. 다우지수가 2.11% 내렸고 포인트 기준으로는 248포인트나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글로벌 핫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밤사이 뉴욕 증시가 새로운 한 주를 폭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아쉽습니다. 먼저 마감 시장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뉴욕 증시 급락세로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248.85포인트 2.11% 하락한 11,547.31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장 대비 22.67포인트 1.86% 하락한 1192.98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9.36포인트 1.92% 하락한 2523.14에서 끝나는 모습 보였는데 유럽의 부채 위기가 주변국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슈퍼의원회에서의 어느 정도 불안감이 커졌다는 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금융주 중심의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시티그룹이 4.87% 급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캐터필라 마찬가지로 2.9% 하락대, 아마존닷컴이 4%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 중심의 하락폭이 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지표 호조가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밤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급락세로 마감을 하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증시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된 슈퍼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네, 먼저 미국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시한 내 합의에 실패할 것이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위기로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더욱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동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시한은 23일 자정까지이지만은 21일까지 미 의회 예상국에 합의안을 넘겨야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확연한 입장 차이로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를 하였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협상을 이어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복지 예산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복지 예산 삭감에 있어서 먼저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재정적자 협상 실패 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바로 미국 신용등급의 추가 강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슈퍼위원회의 합의 도출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반응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5에서 10% 정도의 하락세는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증시에 있어서는 영향권이 조금은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적인 그러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 가능성은 낮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내 투자 심리가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유로존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증시에 큰 부담이 됐었는데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또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프랑스 쪽에서의 우려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국채 금리 상승이 경제 성장 둔화로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이날 주간 신용 전망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최근 상승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이가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 수준까지 나타나는 모습 보였는데, 무디스에 따르면은 이러한 수익률 격차로 인해 갖고 국채 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연간 자금 조달 비용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0억 유로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서 독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재정 위기,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는 프랑스까지도 조금은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소비나 주택 관련 지표는 개선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개선된 지표가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었는데요. 주택 관련 지표 발표가 됐었죠? 네, 주택 시장에 대한 양호화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0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기존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1.4% 증가한 497만 건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 전망치였던 480만 건을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주택 시장의 선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대 최저점으로 하락한 금리와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이 구입 여력을 높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압류가 잠정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이 되었지만은 주택 시장에 무조건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역시나 조금은 미미한 그러한 모습이었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아직까지는 너무나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로카트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은 30%에도 못 미칠 것이라면서 오히려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현재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은 그 회복 속도는 아주 만만하다라면서 그는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마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달러 경쟁력이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고 소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큰 다른 충격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리세션으로 갈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밝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한동안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다가 이후 인플레 압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슈퍼의원의 1조 2천억 달러 규모 재정 적자 감축 합의가 실패로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유럽 증시가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에 또 피해가지 못하고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3% 이상 내렸는데요. 독일 증시가 6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보다도 더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2포인트 하락한 5,222.60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독일 지수 말씀해주신 대로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3.35% 하락한 5,606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나 3% 넘는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프랑스 지수는 3.41% 2,894.9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뉴욕 증시와 비슷하게 금융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좀 큰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위기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금융주들의 투자 심리가 가장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종목별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은 바클레이즈가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BNP 파리바 역시나 4.3%대의 하락세를 보였고, 금융주 하락과 함께 원자재 시장의 약세 흐름이 보이면서 유럽 증시에서는 에너지 관련주, 광산 관련주들도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 유럽 증시, 유럽발 악재뿐만이 아니고 미국 쪽에서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운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유로존의 재정 위기 불똥이 동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헝가리가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에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헝가리의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로는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 동유럽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헝가리가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에 금융 지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IMF는 성명서를 내고 헝가리가 IMF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헝가리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협력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긴축 조치가 아닌 헝가리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헝가리 외무장관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IMF의 신축적 신용 공여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신축적 신용 공여라는 것은 건전한 펀더멘탈을 가진 국가에서 제공하는 선제적 지원 조치로서 지금 당장의 위험이 아닌 앞으로 혹시나 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로 시장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 정부는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80%가 넘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 있는데, 스위스 프랑마에 연동된 모기지 대출이 프랑마 강세로 인해 갖고 이러한 부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불안감이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 지원이 어느 정도는 선제적인 그러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로 확산되고 있지만은 헝가리가 지금 시점 그리스와 같은 그러한 디폴트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국과 유럽의 불안 심리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금값도 4주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상품 시작 동향 봐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 유가와 금값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예상 밖에보다는 조금은 좀 미미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유럽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75센트 0.8% 하락한 배럴당 96.92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 런던 국제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도 85센트 0.8% 하락한 배럴당 106.71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값 역시나 4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 12월분 그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7% 급락한 온스당 1678.60달러를 거래를 마쳤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수급적인 측면이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WTI 다시 한번 100달러 기준을 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상당히 좀 불안하였지만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2월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도 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는 당분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값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시장과 다른 양상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금에 대한 수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 어느 정도 하락세는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지표나 또 체크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정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도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에 따라 갖고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제 지표 및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번 한 주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휴장이 많은 그러한 그 한 주를 보낼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갖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의 그러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어떠한 움직임,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이 불안한 투자 심리를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한 주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은 광만세적인 분위기 어느 정도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셔야지만이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미국은 24일에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하고요. 25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1시간 정도 앞당겨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거래 일수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핫이슈 YG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의회 슈퍼위원회가 끝내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늘 증시 급락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자, 먼저 이 의미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예, 일단 뭐 정리를 하면 유럽 채무 위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 우려가 이제 제기되면서 급락을 마감했는데 일단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지금 민주공화 양단으로 구성됐죠. 이른바 이제 슈퍼위원회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 6명, 공화당 6명이에요. 그래서 상하이 지금 양원 공화민주관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가 23일까지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 뒤에 48시간 내에 지금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사실상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의회 예산국까지 이제 타당성을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마감 시간이 오늘 새벽이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금융 위기 속에서도 지표로 보면 잘 버텨왔고요. 이 같은 흐름이 만약에 이제 슈퍼위원회 무능력이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이제 합의가 이제 실패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1조 2천억 달러 재정 감축이 자동으로 좀 시작하게 생겼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신용등급처가 강등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달러 약세는 당연히 이어져 가고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안 좋은 분위기로 간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동유럽 국가 이제 헝가리가 나왔죠. IMF는 EU에 금융 지원 공식 요청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동유럽 국가들의 리스크 요인께 점검해야 되는 어쩌면 국내 시장 접근할 때 상당히 더더욱 이 장애물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목요일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포트를 좀 조정한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바라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단기 이제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매도하는 그런 물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마지막 기댈 부분이 이제 미국 4분기 성장률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괜찮게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4분기 GDP 증가율이 한 3%는 넘어서지 않겠냐. 이거 상당히 낙관적인 부분이고 주택 쪽 지표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거 다 희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의 뭐 밤을 새다 싶으면 장 한번 지켜보니까 마감 2시간 남기고 낙폭 상당히 줄이는 듯 싶더니요. 다시 한 마감 직전에 다시 매물 출회로 2%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섹터로는 지금 생명공학 섹터 제외하고는 전업종이 좀 고르게 2-3%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오늘 저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민감주를 필두로 해서 개파락이 나오겠고 은행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또 하락세를 그런 부추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일단 오전 시장이 일단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시장은 어제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3% 이상 낙폭을 키웠었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잘 좀 짜주십시오. 예. 자, 23일입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슈퍼위원회가 남아있고 23일날 또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 앞당겨 두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하루인데 24일날 추수감사절 있고 25일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시속 게임을 하는데 일단 안 좋은 것들은 주초에 일단 나올 건 다 나왔고 이미 걱정되고 있는 시나리오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FOMC 회의 의사록이 저는 오히려 슈퍼위원회 이벤트보다는 좀 긍정적인 좀 시속 게임에서 다소 좀 무게가 약간 FOMC적으로 좀 시소가 좀 무게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정도는 좀 부분 매수 전략으로 좀 가자. 자, 부분 매수 전략으로 가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자, 그러면 23일날 합의가 불발됐을 때는 자 소득세 감면한 2조 4천억이죠.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자, 민주공화당 모두 선거 앞두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흐름까지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는데 참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민주공화당 측면에서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조만간 집권 상정할 게 오바마 미니 부양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금일과 내일은 부분 매수 기조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격도가 우리 시장으로 보죠. 한 95선, 96선에서는 거의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또 통계학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접근해도 좀 무리가 없지 않겠냐. 아니면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배팅 한번 해보자. 그래서 95선상에서 반등 시도 나올 것이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말 개파가 나오면서 축소를 하게 된다면 일봉상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금은 좀 겁이 나긴 하지만 일단 갭 축소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보고 이렇게 반등 속도는 당연히 대형주 가장 낙폭 큰 종목 위주로 대응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대형주의 이런 대응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다. 그래서 길어야 2박 3일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파생 쪽에서 보시면 어제 가만히 보면 베이스 보시면 백오데이션이지만 그래도 막판에 많이 축소시켰고 환율의 문제예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적이지만 그래도 아직 1일 총매도 규모로 아직 미비하죠. 그래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바로미터가 이제 환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환율 차트를 보시면 1150원대에서는 저항권이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도가 좀 약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한번 매수에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전히 그 파생 쪽에서는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은 콜매도 풀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이 좀 바뀌어야 좀 상승당한 상승이 연출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기타 범인이라는 소위 말해서 제3세력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와 좀 반대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최근에는 시장이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방송 막판에 제가 항상 그 스몰캡으로 좀 수익률을 좀 커버하자는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 MS 오토텍 상당히 괜찮았고요. 어제 EMLSI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쪽으로 한번 승부를 해볼 만하냐면 셋톱박스 업체들 한번 승부를 해보자. 자, 세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온미디어, 휴맥스, 홈캐스트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매물 어느 정도 출회되면서 이제 실적 게임 한번 승부하는 종목들 2개 말씀드리면 K맥이라든지 신흥기계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고 어제 장 한번 쭉 훑어보시면 LG전자, LG노텍 괜찮았죠. 이 상승 분위기가 오늘도 만약에 이어진다라면 중소형 쪽에서는 액트라든지 아바코, 동아일텍 이런 종목으로 승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전혀 시장이 반등 기미가 없다. 그렇게 된다라면 어제 호텔신라, 그다음에 정통 유틸리티 그리고 통신주들의 선방은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포트 짜드렸던 그 코덱스 인버스 있지 않습니까? 인버스는 오늘 절반 매도하시고 내일 나머지 절반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이어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이슈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자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필리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4대강 사업으로 축적한 수자원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3억 달러 규모의 필리핀 다목적 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제네시스 프라다와 체어맨 W를 앞세워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대형차 시장에 새롭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특허권, 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이들에게 이를 다시 빌려주는 전대가 허용됩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국내 주요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자력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자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2조 83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4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신고리 2호기 등 총 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201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자력 수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형 원전의 미국 및 유럽 시장 수출을 추진하고 미래 사용 원전 수요에 대비한 프리미엄급 고유 원전 개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정적 해결료 수급을 위한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으로 우라늄 자주 개발률을 2016년까지 2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 총리는 앞으로 5년간의 원자력 정책 방향이 제시된 4차 계획의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이번 계획은 현 정권이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조만간 다목적 댐과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주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세 종로의 미국 대사관 건물과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던 필리핀에 우리나라가 조만간 초현대식 다목적 댐과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주게 됐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필리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4대강 사업으로 축적한 수자원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3억 달러 규모의 필리핀 다목적 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리핀의 국가개발 계획에 유무상 원조를 포함한 경제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필리핀에 농지를 확보해 매년 15만 톤의 옥수수를 한국으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무상 원조 기본 약정을 통해 양국 간 개발 사업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한국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필리핀 정부가 노력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장과 필리핀 농업부 장관이 3억 달러 규모의 한라우강 다목적 댐 건설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양국 농림부 장관은 농산업 복합단지 사업에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한진중공업, 셀트리온,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농산업 복합단지 사업은 지난 9월 정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근 물러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리핀 대사 시절 구상해 추진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또 필리핀의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비롯한 민관 협력 사업의 공적 개발 원조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3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액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이 필리핀에 지원한 3억 달러보다도 큰 규모라고 합니다. 예. 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급성장 중인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제네시스 프라다와 체어맨 W를 앞세워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대형차 시장에 새롭게 도전합니다. 현대차는 21일 중국에서 열린 광저우 국제 모터쇼에서 제네시스 프라다를 공개하고 중국 고급차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프라다는 현대차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프라다와 함께 2년간 디자인한 차로 국내에서는 올해 5월 출시가 됐는데요. 현대차는 이 차를 전 세계에 2,000대만 한정 판매할 계획이라 희소성을 중시하는 중국 부유층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 공개를 계기로 제네시스 프라다의 사전 홍보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판매에 돌입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쌍용차도 이날 광저우 모터쇼에서 체어맨 W를 중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중국 대형차 시장 경쟁에 뛰어든 체어맨 W는 XG 3600 엔진이 장착된 모델인데요. 22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여만 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내년 판매 목표는 150대이며 순차적으로 판매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쌍용차는 중국에서의 라인업을 코란도시, 렉스턴 등 SUV에 이어 대형 세단으로까지 넓혔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강력한 판매 확대 드라이브를 걸 계획입니다. 한편 기아차는 중국 전략 차종인 K2의 5도어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7월부터 판매된 K2 4도어가 9월부터 한 달 1만 대 이상 팔리며 을 얻고 있는데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 5도어 모델을 추가 투입해 중국 소형차 시장에서 K2의 돌풍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국가가 소유한 지식재산의 이용이 보다 수월해질 거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다시 빌려주는 전대가 허용됩니다. 또한 국유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제작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등 국유 지식재산의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지식재산의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국유 지식재산이 민간에서도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오늘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국유재산 관리 체계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 원칙인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특성이 다른 지식재산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식재산이 주로 복제와 전송, 배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전대를 통한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권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이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이 전대를 법적으로 금지했었는데요. 국유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용료 산정 기준도 마련이 됩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독점 사용을 전제로 재산가액의 1에서 5%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의 경우 다수인이 비독점적으로 쓰는 점을 감안해 지식재산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 방식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유지식재산을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나 수출 증대 같은 국가시책 추진과 공공 목적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도 면제해줄 그런 방침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국내 증시 이슈를 발빠르게 점검해드리는 이슈엔 진단이 이어집니다. 예, 글로벌 마감 상황과 이슈 체크해보고 오늘장 전략 짜보는 이슈엔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힘차게 좀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또 2% 이상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함께 좀 짚어주세요. 요즘에 뭐 아침에 나오면 뭐 좋은 소식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예. 어제는 뭐 미국 쪽에서 슈퍼인에서 재정김총과 관련해서 사실상 뭐 실패로 끝날 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유럽, 미국, 뭐 동반 급락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다운돼 버렸는데요. 예. 과거에 뭐 그리스 쪽 얘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돼가면서 리스크가 좀 없어지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 뭐 스페인이 이탈리아 시작으로 올라오면서 또 미국까지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협력이 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유로존에다가 미국까지 좀 리스크가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저앉는 이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슈퍼위원회가 시장의 분위기는 실패 쪽으로 이미 좀 가닥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기한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뭐 합의가 또 하루 만에 또 바로 바뀔 수가 있는 패턴들이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예. 쉽게 뭐 올라오기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고 최근에 또 국고채 금리, 뭐, 유로존의 국고채 금리가 7%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뭐 7%를 육박을 하고 스페인까지도 7%가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당분간에 이런 유로존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조금 시장은 어느 정도 짓누를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도 뭐 올라가지 못하는 전혀 다른 약반이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서 해결책에 다시 정치적으로 협력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돼야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줄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마쳤던 국내장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내렸는데요. 장중에는 1810선을 위협받기도 했었습니다. 장이 빠지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홍콩 항생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들의 낙폭이 크더라고요. 어제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좀 암울하기 때문에요. 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뭐 3일간 뭐 1조 원 넘게 매도가 좀 나왔고, 뭐 기관 쪽에서도 며칠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자금적인 부분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좀 사주기지 않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되는 거 느껴지고요. 예. 장이 이제 워낙 연속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1800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금 집행을 좀 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또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어느 정도 좀 갭 상승이 좀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여지는 가져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외국인 쪽에서 어차피 매수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은 좀 올라오기 좀 힘들어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쪽에서 매수 수치가 부각이 좀 되지 않으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빨리빨리 반등이 나오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 거래 대금이 별로 없이 빠졌다는 거는 그래도 올라올 때 좀
갭 상승 쪽으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가능성을 좀 담아둔 시장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낙폭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은 가지셔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아무런 쪽으로 무조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쪽에서 지금 뭐 환율이 뭐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갈 거라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돌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더라도 어제 뭐 60일선을 좀 하회를 하는 거래소 종합지수가 60일선을 좀 하회를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1차 지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또 논의가 될 걸로 좀 시장에서는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지 않은 변수들이 많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이 끝났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외발 악재로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와 줘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었고요. 자, 그럼 오늘장 이끌 만한 체크 포인트들은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당분간은 원화는 계속 좀 약세를 볼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원래 뭐 국내 원화가 좀 강세를 좀 보여야 되는 게 과거에 이런 기준들을 봤을 때는 좀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원화까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 실물 경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아무래도 어제 글로벌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제 종가 1820포인트인데 오늘 갭으로 1800을 좀 깰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1차 지지, 어제 제가 기술적으로 60일선을 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금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심리적으로 지지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1800포인트가 지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한번 도전을 좀 해볼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막판에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기금 쪽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쪽, 개인을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좀 매수 주체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오늘의 시장은 하락을 좀 줄일 수 있는, 오후에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걸 보이고, 거래 대금은 오늘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닐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너무 턱걸이 4조 원이라는 거는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긴 안 좋았지만 거래 대금이 4조 원이라는 건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20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은 좀 증가를 좀 하면서 오후장에 좀 낙폭을 좀 줄이면은 그림상,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가장 좋은 흐름이 좀 될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가 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갭으로는 1800에 깰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기금 쪽에서 정말 강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60일선 회복까지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일 텐데, 60일선이라 하시면 한 1820선 정도가 되나요? 28 정도 되나요? 네, 20대 후반 정도까지 때문에 어느 정도 강보합 정도까지는 좀 땡겨보지 않을까. 어제 우리가 좀 먼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빠질 때 좀 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좀 사기는 사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손이 좀 안 나간다고 지금 최근에 시장이 빠져버리면은, 제가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종목이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부터 해서 한 3일 빠져버리면 종목이 이익을 전혀 실현을 못 해보고 종목들이 계속 빠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손절매만 한 두세 번 하셨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했는데,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손이 안 나가실 텐데, 어차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사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패턴에서는 좀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좀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면 또 후회에 막시면 또 이런 판단을 하고 약간의 좀 심리적인 부담이 될 걸로 되기 때문에요. 오늘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장이 좀 안정되시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신 있으면 사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지난주 관심 종목을 봐야 될 텐데 호남 석유를 주셨었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그날 주초는 별로 제가 좀
주초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 주 후반 좀 기다렸다 사시라고 제가 매수 단가를 상당히 좀 낮게 잡아드렸었고 예. 그런데 뭐 화요일 날 목표가가 나와봤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를 좀 하회하면서 33만 원선 예, 이하. 예. 33만 원 이하에서 어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지난주는 뭐 이익 실현이나 뭐 매수를 전혀 못 하셨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다시 종목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의 관심 종목이 호남석인가요? 호남석이. 예. 제가 뭐 요즘에 최근에 종목 자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오는 차가 다시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올라가는 날들은 굳이 절대 따라잡으시면 안 되시고요. 종목들을 제가 목표 매수가 자체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 자체도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의 이런 불안 여건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전략들을 실행을 하는 부분이고 종목들이 올라는 가고 하지만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기에는 시장의 부담을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익률을 좀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난주에 호남석이 말씀드릴 때 단기 종목은 아니고 시장이 어차피 흔들릴 텐데 추세적으로 그리고 차트상 상당히 예쁘게 나오는 모습, 저가를 꾸준히 올려가는 모습,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 유럽이나 미국 쪽은 상당히 안 좋은데 어차피 시장은 중국 쪽에다 기대를 좀 걸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어제 화학주가 특히 낙폭이 컸던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중국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하고 지금 화학주들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 전에 화학주들에 대해서 특히 하나케미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많이 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외국인 쪽에서는 좀 이어지는 포지션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워낙 많이 팔아놨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업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죽으면 이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도 같이 죽는 부분인데 업황에 대한 기대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른 상승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탑픽으로 이제 호남석유를 내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33만 원 매수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30만 5천 원 종가 났기 때문에요. 오늘 개파락 나면 32만 원을 좀 하회할 걸로 보이는데 32만 원 하회를 하시면은 32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조금 낮춰 잡겠습니다. 36만 원대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35만 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심리적으로 오늘 아까 18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30만 원이 심리적으로는 어차피 좀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손절 라인은 30만 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종목이 개파락하면은 사기가 좀 두렵잖아요. 호남석유가 32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옳다구나 하고 좀 사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종목이 제가 차트상 그리고 업황상 여러 가지 변수들을 따져봤을 때는 예. 어차피 오늘 같은 전체 종목들이 같이 개파락 한다 치면 그 중에서 종목을 필터링 하다가 좀 좋은 종목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낫지 않을까 해서 종목을 이번 주도 가져가면서 호남석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인 진단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